이제 저를 아시는 분은 혹시 아신다면 아마 이제 TVN의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에 제가 여러 번 출연했고, 또 그것보다 요즘 대학생들은 역사를 보다 라는 그 지식 채널 있죠? 보다. 예, 보다, 역사를 보다, 그렇죠. 보다 채널. 거기서 여러 번 나와서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은 하여튼 TVN 그것 때문에 알고, 좀 젊은 학생들은 보다 때문에 알고 그러던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진짜 저는 그냥 초야에 묻혀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방송에 한번 나왔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 나를 불러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아요. 이제 영국사를 공부했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뭐 아프리카사를 공부했거나 미안한 얘기지만 남미 원주민사를 했거나 그러면은 아마도 그렇게 의미는 없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영국사에 쓸모가 있다라는 얘기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흔히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나가보니까 유튜브를 막 말 함부로 하잖아요. 막 진짜 함부로 하고, 이제 잘 되는 채널은 여기저기 나가보니까 편집을 잘해요. 실제 방송보다 편집본이 더 재밌어. 하여튼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패널들이 약간 놀릴 때 뭐라 그러냐면 영국은 세계사의 깡패다, 그런 말들을 해요. 여기 왜 갑자기 국경이 쓸데없이 이렇게 그어져 있지? 하면 영국에 가서 뭔가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왜 갑자기 백인들이 살고 있어? 영국 사람들이 와서 뭐 한 거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세계사의 깡패라고 놀리는데 사실이죠.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이상하면 항상 영국이 껴있죠. 지금 중동 비극의 시작이 영국이잖아요, 사실. 하여튼 뭐 그런 건데, 반대로 영국사에 쓸모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쓸모가 있을까? 첫 번째는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영국이 왕국인데 민주주의가 관계가 있다고요?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마그나 카르타부터 시작을 해서 또 나중에 1688년에 명예혁명에 이르는 그 긴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민주주의하면 국회잖아요. 그렇죠? 민의의 정당인 국회가 어느 나라든지 있잖아요. 그 국회라는 거를 만들고 발전시키고 지금의 그 모습으로 만들어낸 게 이제 영국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아까 들으니까 비전 트립 갈 때 영국은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항상 작년에도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안 가냐? 왜 미안한 얘기지만 조그만 나라는 가고 왜 영국 같은 메이저 국가는 안 가냐?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정 있으시겠죠. 근데 가보시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라는 지역이 있어요. 신학교가 있나요? 근데 웨스트민스터가 원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여의도 같은 데죠. 웨스트민스터 사원도 있고 웨스트민스터 팔라스라고, 거기가 원래 궁전이었는데 국회예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저기 보이는 것처럼 원래 예배당이거든요. 거기가 궁전 안에 예배당이 국회의원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장석이 원래는 이제 목사님이 앉는 곳이고, 보이는 모르겠네. 목사님이 앉는 곳이고, 이제 그 옆에 성가대석에 이제 의원들이 앉는 거죠. 그래서 옛날 구조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석이 427석인가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뭔가 이제 세월이 흘러 국회의원이 650명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회의원들이 지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기 자리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근데 거기는 선착순으로 앉아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지각을 안 해서 저는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프라임 미니스터 퀘스천 타임이라고 해서요, 이 12시에 수요일에 12시 30분 동안 야당 당수와 딱 이 수상이 딱 정말 1대1로 맞짱을 뜹니다. 물론 뭐 주먹을 쓰진 않지만 어쨌든 현피를 듭니다. 그래서 되게 정말 재밌어요. 컷 앤 스러스트라고 해요. 말을 할 때 딱 잘라서, 또 오래 자르지 못해. 딱 잘라서 빨리 스러스트 한번 딱 찌르고 나오는 거야. 되게 재치가 있어야 돼요. 그 사이에 한번 반박하고 상대편을 바보로 만든 다음에 웃음 한번 던지고 딱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정치인들이 말을 잘해요. 전 국민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냈죠. 두 번째가 산업혁명인 것 같아요. 알다시피 제가 강의에서도 얘기했는데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되게 중요한 그런 사건이죠. 제가 이제 벌거벗은 세계사를 오다가 세보니까 11번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PD님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이런 주제를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많은 경우 이제 저한테 얘기를 먼저 하세요. 제가 딱 한번 먼저 이거는 좀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주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근데 PD님이 좀 어려워서 시청률이 안 날 것 같아서 약간 망설이셨는데 제가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11번 중에 가장 시청률이 안 나왔던 해가 이제 그 산업혁명이었는데 역시 방송국에 눈이 맞구나. 그걸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었어요. 그렇지만 좀 웃겼던 이유는 뭘까요? 네, 중요해요.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기계력이 생깁니다. 기계력을 여러분 우리가 실감을 못하는데 그 전까지 이제 인력, 충력, 풍력, 수력을 사용하다가 기계력이 등장을 해요. 1780년에 지구상에서 가장 고급 실을 뽑아내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인도 캘리코에 있는 장인들이었습니다. 캘리코 면사 되게 유명해요. 지금도 유명하고. 그 1파운드, 대략 45kg 정도 되는 이 솜에서 이 면화에서 이 실을 뽑아내는데 캘리코 장인이 5만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똑같은 시기에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장착한 뮬 방적기가 135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요, 말 그대로. 그리고 인류가 처음으로 산술적으로 그 기하에서 벗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 아직도 불모증상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산산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뛰어넘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제가 보기에 세 번째 영국 역사의 그 쓸모는 바로 재도약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큰 성과를 이루어낸 민족이 약간 희한하게 사람도 약간 가끔 이제 큰 성과를 이루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국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시오노 나나미가 여러분은 요즘 학생들은 노마인 이야기 있나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필독서였거든요. 나도 처음 알았어. 친구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시오노 나나미 노마인 이야기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모르는 눈치여서 깜짝 놀랐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15권짜리인데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15권짜리. 거기서 3권이 바로 하니발 전쟁에서 이긴 여기 로마가 침체에 빠지고 100년 가까이 내전에 빠지는 그 시기를 이렇게 씁니다. 그때 그 제목이 뭐냐면 3권의 제목이 승자의 홍리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영국도 이제 명예혁명으로 입헌군 주제를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거죠.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일단 우리 쉽게 말하면 민주화 산업화를 이루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년 가까이 되게 침체에 빠져요. 침체에 빠지고 이때 특히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 결정판이 미국의 독립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제 국가 도덕성의 타락이었어요. 되게 심각합니다. 심각한 국가 도덕성의 타락이 있었고, 저 윌리엄 호가스가 그린 진 레인이라는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상류층은 위스키, 하류층은 진에 빠져 사는 사회, 그런 사회가 이제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딛고 일어서는 그 과정을 영국사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나라도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 어쩜 할아버지 세대가 노력을 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우리도 이루어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뭔가 좀 지금 한 번에 더 도약이 필요하다라고 느낀다면 영국사가 여전히 쓸모가 있습니다. 영제국 얘기는 제가 강의에서 했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영제국이 잘 나갔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얘기 덕목 중 하나가 바로 리스펙터블 소사이어티, 채통 있는 사회를 만들어냈다 라는 점도 제가 강의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신사의 나라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 신사의 나라의 이미지가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 고공주의 사회개혁이 있었다 라고 제가 강의에서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이 강의를 봤을 이 밀보포스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이 과정, 한번 도약이 필요할 때 그 도약을 해내는 그 이면에는 사실은 뭐 민주주의의 발전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산업혁명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되게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사이런트 레볼루션이라고 불리는 영국인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 기독교 학자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세속 역사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이런트 레볼루션을 이루는 되게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노예무역 폐지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보포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얘기를 했죠, 강의에서. 그리고 이제 밀보포스가 2차례 그랜드 투어를 떠납니다. 그랜드 투어에서 아이작 밀러라는 사람과 같이 여행을 하다가 이제 신약 성경과 필립 도드리지의 영혼에서의 진보라는 책을 읽고 회심을 경험을 하게 되죠. 아이작 밀러가 제가 이제 작년 24년 가을까지 이제 1년간 캠브리지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저는 아이작 밀러가
뭐 얼마나 할 일 없으면 교수가 무슨 가이드를 하러 따라가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영국은 이제 케임브리지만 역사가 8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교수직이 약간 왕이 계승되듯이 세습돼요. 세습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져요. 그 라인이 있어요. 내 선배 교수가 누구였나 이게 되게 중요해. 근데 아이작 밀러는 그 루카스 자 교수였어요. 루카스라는 가문이 돈을 내서 만든 교수직의 7대 루카스 자 교수였는데 선배가 누가 있냐면 5대 루카스 자 교수가 아이작 뉴턴이 있어요. 그리고 후배가 누가 있냐면 14대 루카스 자 교수가 스티븐 호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가이드 뛴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그 사람이 학장으로 했을 때 이제 퀸즈 칼리지가 이제 복음주의 의람이 되었었어요. 그 사람이 윌버포스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조력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윌버포스 일기도 있고요. 제가 이제 윌버포스 책 나온 걸 아시나요? 혹시? 그 강의에서는 제가 얘기를 안 했죠. 그때는 책이 없었고 작년에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책 쓰는데 4년이 훨씬 넘게 걸렸는데 오래 걸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그 저는 사료를 보잖아요. 역사학자니까 글씨가 저 모양이에요. 핸드라이팅이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일기를 50년 가까이 썼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혹시 유명한 사람 될 거면은 적당히 쓰세요. 그 후대 역사학자들의 너무 큰 정말 그 하여튼 짐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핸드라이팅 저거만 양반이 어떤 거는 막 갈겼으면 도저히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이게 글자가 이렇게 딱 떠오릅니다. 매지가이 알아요? 그래서 떠올라요. 그때 그 희열 읽어봤더니 헛소리야. 누구랑 밥 먹고 뭐 기도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되게 절망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책을 마무리했고요. 클레펀파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클레펀파라는 이 전문성과 신앙을 갖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윌버포스가 노예무역을 없앤 데 20년, 노예 제도를 없앤 데 26년이라는 거의 반세기 가까운 그런 개혁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클레펀파의 되게 핵심적인 그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되게 새로운 유형의 지배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강의에서 설명한 거 같은데 아버지가 뭐 반역자인 사람도 있고 뭐 저 어렸을 때 채무자 감옥에 들락날락한 사람도 있고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실력과 신앙으로 전문성과 신앙으로 사회 지도층이 돼요. 되게 새로운 유형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아주 유도적으로 독립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도 영국은 휘그와 토리라는 양당제가 되게 굳건하게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 양심에 관한 투표를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하여 또 노예무역 폐지라는 게 한쪽 정파의 지지를 받았을 경우 정권이 바뀔 경우에 또 이게 언시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했던 말이 정치적이되 정파적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때문에 서울을 많이 오게 돼요. 오늘도 벌써 아침에 지금 두 탕을 띄고 여기를 오게 된 건데 그 동대구역에서 제가 작년 이맘때 그런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되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이제 국어를 하시는 거죠. 국어를 하시는데 자꾸 이제 하시는 말이 이제 외치는 말이 우리 아들이 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마디 일종의 사상의 계층이어서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분이 말이 뭐 거짓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진정성이 느껴졌는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크리스찬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치를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를 되게 터부시하죠.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쪽 극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정치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더 무서운 건 모든 걸 자기 신앙까지 대입을 해. 그렇게 되면은 되게 정당성을 띄어서 신적 정당성을 띄어서 되게 얘기가 어려워져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둘 다 배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안 갖는 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이어야 되죠. 어떤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 정파와 한 어떤 특정 정치만 모두가 감당하고 나머지를 악마화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윌버포스는 이런 의식을 되게 아주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의 여러 가지 저서와 그의 일기장에서 아주 자기 베프가 토리당 수상이었던 윌리엄 피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체성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론적 위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2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 들으셨다는 전제하에. 이겁니다. 그 노예무역을 폐지하고 노예제도가 없어지는데 26년이 걸립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죠. 이 시간이 여러 가지 걸린 이유가 뭐냐면요. 윌버포스를 비롯하여 노예무역, 반노예제 세력의 생각이 진화하는 과정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노예무역을 없애면 시간이 흘러 노예가 자연 소멸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계속 노예는 들어오고 몰래도 들어오고 우회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노예 농장에서 일어나는 정말 잔혹함은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1820년대 후반부터 노예제를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요. 이때 활약한 사람들이 클레팜 2세대였어요. 즉 어느덧 클레팜 8을 이뤘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는데 그들의 자식 세대가 또 자기들 결혼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족보도 꼬이고 그러는데 얘네가 커가지고 고위공무원인데 국회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반노예제 세력 안에 반노예제 세력 안에 일종의 세대 갈등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뭐 흔히 말하기를 젊은 세대가 조금은 더 약간 그거잖아요. 조금은 더 좀 급진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서인도제도 영국인들의 노예는 불법 취득 자산이기 때문에 국가가 몰수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몰수해서 풀어주는 거를 해방의 방법으로 본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했던 말인데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는 용서해도 자기 재산을 뺏은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인제도 농장주들이 죽을 때까지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윌버포스가 중재에 나섭니다. 오래된 정치인 그리고 노예한 정치인 오히려 경험을 가진 지혜에 있는 사람의 행보였죠. 그래서 윌버포스의 중재하에 정부와 서인도제도 노예 농장주들 그리고 반노예제 세력 3자 간의 대타협이 일어납니다. 그 대타협의 결과가 뭐냐면 영국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거였습니다. 즉 이들을 서인도제도인들 전체를 적으로 돌려서 끝까지 싸울 게 아니라면 이들에게 약간의 양보를 해서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오히려 더 정말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이 경험 많은 정치인은 생각했던 거죠. 제가 역사를 오랫동안 공부해 보니까요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개혁에 성공하는지 알아요? 역사에 수많은 개혁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로마 시대에 그라쿠스 형제 개혁도 있고 대영군도 개혁하고 뭐 가보 개혁도 있고 여러 개혁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개혁이 성공을 할까요? 반대로 어떤 개혁이 실패를 할까요? 그런 답은 수도 없이 많지만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 어느덧 친해졌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착한 놈과 나쁜 놈이 힘을 합칠 때 개혁이 성공해요. 착한 놈만 열심히 하면 장렬히 전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쁜 놈들 중에 일부가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많은 경우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어서였겠죠. 이 고귀한 대의에 동참을 해줬을 때 개혁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윌버포스는 그걸 아는 정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2,400억 파운드를 들여서 노예를 해방해요. 그러니까 어감상 되게 많은 액수잖아요. 실제로 이게 당시 영국 제국의 1년 예산의 40%였습니다. 근데 뭐 또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이걸 한꺼번에 이 국가에서 40% 여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 국채를 영국이 언제 다급하는가? 바로 2016년에 다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책 제목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윌버포스 전기를 썼고 전기의 제목을 스테이츠맨이라고 부제를 잡았어요. 여러분 스테이츠맨과 폴리티션은 다릅니다. 폴리티션은 어감이 약간 정치꾼 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흔히 텔레비전 보는 사람들이 폴리티션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테이츠맨은 거인이죠. 그렇죠? 여러분 영국은 이란 같은 신정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신의 뜻 하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결정을 그러지 않습니다. 북한 같은 왕조 국가도 아닙니다. 어떤 독재자의 명령 하나 때문에 어떤 이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국은 세계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이고 세계 최초의 그 공업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 이 정도 돈을 들여서 노예를 없앤다는 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국민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악습을 없애고 제도를 개혁한 정치가들은 많겠지만 이런 일을 해낸
사람들의 국민들의 가치관을 바꾼 정치인은 스테이츠맨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 노예무역은 무엇인가? 2200년 전 영국 사회의 복잡성과 21세기 한국 사회의 복잡성은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그때는 원 내셔널 아젠다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 클래펀파가 가능했죠. 사회의 복잡성이 지금은 훨씬 낮으니까. 지금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마이크로 클래팜 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아까 제가 얼핏 여러분의 전공을 봤는데 여러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보이는 노예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수많은 노예무역 폐지 운동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클래팜 공동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당신의 분야에서 무엇을 바꿀 것인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논의를 해보면은 이 강의를 들으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는 섹션 여기서 마치죠. 감사합니다. 사전 영상 마지막 부분에 그 종교적 동기를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 동료 수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현실적인 사례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도덕자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도덕자본 이론을 많이 오해를 해요. 이게 도덕하니까 막 이렇게 도덕성으로 사람들을 감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강의를 가장 잘 들으신 분한테 제가 20만 원을 준다고 칩시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제 그 돈을 갖고 여러분이 돌아가는 길에 오마카세를 가면 그거는 그냥 머니죠. 근데 코인에 투자한다? 그러면 이제 캐피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위신이 주는 캐피탈이 있어요.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래서 이 캐피탈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예무역 폐지 운동이 일어났을 때쯤에는 미국이 독립하던 찰나였는데 미국 독립파 세력들은 영제국의 노예무역을 비판을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위신을 갖고 자기들의 독립을 주장을 합니다. 거기 힘을 실는 거죠. 반대파는 미국 식민지인들의 노예 제도에서 일어난 참상을 공격하여 그들의 위신을 깎아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영제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도덕성이 주는 위신, 거기서 따라 나오는 자본이 있어요. 그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좀 다르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에게 일종의 부산물에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경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니어서 어떤 악습에 반대합니다. 근데 거기를 하다 보면 어떤 도덕적 명성이 생겨요. 마더 테레사가 처음부터 꿈이 성녀였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시버헤처가 처음부터 노벨 평화상을 목표로 해서 그걸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신앙심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도덕성에 따라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부산물처럼 도덕 자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매한 고매한 인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이걸 보고 따라할 수가 있어요. 이익이 되거든요. 그게 나쁜 건가요? 그거가 의미가 없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그 고매한 도덕적인 대의명분에 동감하지 않는 사람도 유인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거기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그 도덕자본에 대해서 사실 저는 현대 사회에 먹히기가 그러니까 그 이론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게 현대 사회에 먹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 저는 가치가 많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 사회 문제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뭔가 사랑이나 우정이나 어떤 이런 가치를 경시하고 그런 경시하는 경향이 사회에 나타남으로써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도덕자본이 그러니까 힘을 내려면 그런 것들을 좀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느끼거든요. 그 영국에서 그 도덕자본이 힘이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그 당시 사회들이 발휘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그런 신사의 나라라는 것도 사실
어쨌든 위신이나 어떤 체면 이런 것들 중요하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지금은 약간 미국의 어떤 인플루언서들도 뭔가 감옥에 가고 마약을 해도 그것만으로도 인플루언싱 돼서 뭔가 유명인세를 떨친다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도덕적이거나 가치 있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행하는 사람들을 추앙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 그래서 이게 힘을 지금 사회에 와서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신 걸 보니까 실망감 그런 것도 크고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21세기에 살아가는 방금 자매님 같은 분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기회가 되시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윌버포스가 노예무의 폐지 운동과 거의 비슷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큰 게 생각한 게 국가 도덕성 개혁인데 그 얘기인즉슨 방금 말한 것 같은 사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졌던 게 되게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간 서양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기독교적이었겠지. 또 특히 몇백년 시간 옛날일수록 되게 종교적이었겠지라고 전제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18세기 영국을 묘사하는 그 여러 가지 묘사들을 보면 글쎄요, 제가 누구나 주관적인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보다 더 심하면 더 심하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해낸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시간도 걸렸고요. 그래서 제가 책 썼을 때 이제 기사도 좀 나오고 또 몇몇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서평이나 하여튼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브에 올라온 서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누가 평가를 한 그 소개 글의 제목이 뭐였냐면 차마 정치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였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이 책을 읽어봐라 그런 거였는데 차마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한 번은 또 노력을 하는 심정으로 아마 우리 이전에 살았던 수많은 우리 선각자들이 신앙 선배들이 그런 일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실망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전에도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극복해낸 케이스가 역사에는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플스 25기 김요한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강의 중에 플랫팜 공동체의 정치적 성격이 특정 정파 소속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기기적 중립을 넘어서 가치에 따른 정치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대입을 감히 해보면 지금 양 정당의 힘이 지금 강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어디 하나에 속하지 않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지금 현실에서는 이게 과연 우리 현대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인지 물론 제가 아직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혹시 이런 방법에서 온라인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는 없을지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뿌리 깊은 양당제가 있죠. 요즘 웬만한 나라가 다 그렇죠. 선진국 중에 보면 독일 정도 빼면은 다 아주 양당제가 강한데요. 일단 조금 시대적 배경은 윌버포스 때는 양당제가 있었지만 좀 여지가 좀 있었어요. 여지가 있었고 왜냐면 되게 지금처럼 중앙당이 있고 공천을 자지우지하고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인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톤이나 희극이 안 들어가는 거가 상당히 특이한 일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제가 이제 정치적이지 정파적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어느 당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거는 판단의 조금 유보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런 정신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쉽게 봐도 여러분 그냥 어느 당에 있든지 간에 되게 정파색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파를 뛰어넘어서 되게 좀 국익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있죠. 이럴 경우에 이제 후자의 길을 가는 노력을 현실적인 여건상으로 정당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도 쉽지는 않은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역사에 기록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윌버포스는 영국에서 꽤 존경받는 정치인이에요. 지금도.
그 뭐죠? 그 영국 사람들도 이 한 20년 전에 10만 명 그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면접으로. 그래서 가장 그레이트 브리튼이 누구인가를 뽑았는데 1위는 누가 나왔을까요? 윌버포스는 아닙니다. 처칠이었어요. 그리고 윌버포스가 20위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우리나라 뭐 한글하면 세종대왕 얘기하듯이 윌버포스랑 노예무역 폐지 다 알거든요. 그런 정치인이에요. 되게 존경합니다. 윌버포스에 대해서 낙권만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 정치인이 왜 됐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이죠. 현실 정치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우리나라 국회에서 저런 포지션을 갖고 가치에 따른 정치라는 게 쉬울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려운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식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담아봤습니다. 하려던 질문이 너무 유사해가지고 그냥 덧붙여서 꼬리 질문처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정파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나라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양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도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제도화하기에는 그 정파가 좋은 도구가 된다고도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뭐 저는 현실적으로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근데 이제 또 한계도 느끼겠죠. 사실은 제가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정치인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다 밀보부스 좋아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그런데 텔레비전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러지가 않아요. 말이나 행동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계는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한계가 있고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정당, 정파 그런 거 자체를 이제 21세기 한국 정치에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에 속해 있건 속해 있지 않던지 간에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정치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덧 정치라는 수단을 우리가 많이 개탄하는 것처럼 특정 개인이나 정치 세력이나 어떤 계층의 이익을 위해서 또 분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런 정치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라면 그 한쪽 편에 쓰기보다, 그래서 그 분열에 동참하기보다 그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윌버포스는 그런 정치인의 인생을 거의 40년 넘게 살았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좀 배워야 되지 않나,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특정 인물을 지켜 올려 세우다가 특정 인물의 부도덕적 면에 반기였을 때 한도 끝도 없이 끌어내리는 경향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라던가 무언가의 음주운전 누가 사고가 났다던가 그런 면들에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도덕 자본을 좀 활용을 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좀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덕 자본이라기보다 이제 그런 현상 자체, 그런 현상이 하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현상은 분명히 문제고 특히 한국은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 정도의 잣대를 연예인이 아니라 정치인들한테 갖다 댔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쵸. 우리는 무슨 연예인한테 아주 가장 높은 그런 도덕적 그 수준을 요구를 하죠. 모르겠어요. 정치인들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나 이제 반대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비판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좀 좋은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이 누가 됐든지 간에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썼던 되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였냐면 비판으로 사람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날카로운 그런 칼날을 세운 말을 했던 적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좀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말로만 크리스찬 정치가 아니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윌버포스가 정답은 아니지만 이 사람과 그의 클레퍼머 동지들이 정말 그 신념을 갖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정치인으로 살아간 그 세월을 보여주는 게
하나의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방금 말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저도 비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좀 좋은 예들을 많이 뭐 연예계가 됐건 정치계가 됐건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18세기 영국과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비교를 했을 때 도덕성의 측면에서는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결국에 오늘날과 과거 영국의 차이를 우리가 짚어보았을 때 좀 식별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차이, 즉 다원성의 차이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영국이 그러한 전면적인 도덕적인 개혁을 이루기 전에 있어서 주요하게 영국 사회를 좀 정화했던 점이 이제 기독교적, 개신교적 그런 신념이라는 하나의 공통적인 가치라면,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그것이 부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생각을 했을 때 교수님께서는 우리 사회도 영국 사회와 같이 좀 모더니즘으로 회귀를 하는 듯이 그렇게 공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한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19세기에 수많은 사회 개혁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사회 개혁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동력이 복음주의입니다. 이거는 그냥 흔히 말하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복음주의는 되게 일종의 되게 지배적인 사조였어요. 지배적인 사조였고 정치인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복음주의 성향의 정치인들도 많았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복음주의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제가 영국에서 있었던 꼭 노예무역 폐지와 노예제한 폐지 말고도 선거법 개혁도 있고 빈민법 개혁도 있고 공물법 폐지도 있고 되게 많은 개혁들이 있는데, 그런 개혁의 이면에 복음주의적 가치관이 있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빅토리아리즘이라는 얘기도 나오죠. 그 시기에 있었던 약간 복음주의로 대표되는 그런 사회적 책임과, 그리고 정말 그 사회적 책임에 따른 정말 열매를 누리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거가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시스템을 영국이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러면 21세기에 시기도 200년이나 흘렀고, 또 기독교가 기독교인이 적진 않지만 그렇다고 지배적인 사조라고 얘기할 수 없는 한국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개혁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여전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서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적 가치죠. 근데 성경적 가치가 물론 되게 크리스찬한테만 통용되는 독특한 것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든가 이혼을 하면 안 된다든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그네를 돌봐주고 빈민을 도와주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생의 수단을 마련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하는 것들은 되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기독교적인가? 그렇진 않잖아요. 성경 안에 있는 보편적인, 즉 일반적으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끄덕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나 사회에서 실현되지 않는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국과 달리, 영국은 국교회가 있지만 국교회도 없고 다원화된 다종교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은 당연히 우리가 개혁의 그 근거로 삼아야 되는 가치는 바로 성경적 가치이지만,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그 종교를 공감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또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옳다고 여기는 것을 선포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나가서 막 외쳐요. 뭘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말 그런 광야의 목소리도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과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도 공감할 수 있게, 그들의 공감할 수 있는 용어와 방식으로 조금은 젠틀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가는 과정도 필요하죠. 사실 우리가 하는 말이 틀립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계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 때 눈살을 찌푸린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그 내용보다는 방식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되게 수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강조한 게 뭡니까? 사랑은 물에 힘치 아니하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설득의 방식을 지금은 좀 크리스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노예제, 노예무역 없어지는 것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대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윌버포스는 그걸 설득했습니다. 그것도 20년, 26년 동안. 그런 점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혁돼야 하는 정치 또는 사회 이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되게 중요하게 개혁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급성은 사람들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텐데 저는 우리나라의 분단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한동대에서 저를 본 학생은 제가 이제 한동대에서 통일연구소에 가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분단 구조는 뭐 요즘에 이제 여론조사하면은 여러분 나이 또래 20대 30대에서는 통일에 대한 그 지지율 그게 상당히 낮게 나온다고 들었어요. 물론 뭐 무슨 마음인지는 압니다. 그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냥 이게 그 이익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게 옳은 일인가? 거기서 수많은 우리 동포를 일단 모른 척하는 게 맞는 일인가? 동포의 고통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억압받고 신음받고 노예 상태로 있는 그들의 그 압제 쇠사슬을 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다 떠나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수많은 그 비극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저는 그런 점에서는 노예무역 못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익의 관점에서도 저는 충분히 이 통일이라는 것이 분단구조의 극복이 우리한테 충분히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익의 관점으로 갔을 때는 되게 컨트로버셜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말 만약 우리가 통일이 찾아온다면 되게 어려운 문제지만 결국 그때 남한을 구성하는 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도덕적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쯤에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도덕적인 결단, 즉 윌버포스가 20년 가까운 활동을 통해서 영국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켰잖아요. 그게 없으면 통일하기 정말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있길 바라면서 지금 좀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어쩌면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가 예. 일단 저는 태어나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안 믿으셨는데 어머니 때문에 믿으셨고 저 때부터 제가 이제 누나가 미국 셋인데 저 때부터 교회를 믿으셨대요. 그래서 저 때부터 무태신앙이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목사님까지 되셨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 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기가 있어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되게 좋은 수학 선생님을 만나서 지금은 그러면 뭐 난리가 날 텐데 그때는 좀 공립학교를 다녔는데도 끝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아까 얼핏 얘기했지만 원래 법학과를 다니면서 열심히 사법시험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인생에 몇 번 안 되게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때 내 진리라는 단어가 되게 제 가슴을 쳐서 제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뭐 다 알잖아요. 우리가 수련회에서 약속 한두 번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까맣게 이제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럴 리가 없어 하면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려고 하는데 물리쳐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법시 한참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순복하여 내가 버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순복하여 그럼 뭘 할까? 일단 학자가 돼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엔 신학을 할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일단 혹시 내가 신학을 하면 목사가 된다면 매일 새벽 예배를 가야 된다는 거가 자신이 없어서요.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살 자신도 없어서 그냥 농담이고요. 그냥 좀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역사 속에 막연하게 하나님 행하심이 드러나니까 이것부터 해보자. 그래서 하다가 딴 길로 갈 거라 생각했어요. 역사를 공부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한 역사 공부인데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 때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노예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이제 회사원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뭔가 누군가의 시킨 일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학창 시절부터 사실 뉴스를 보거나 저의 삶을 봐도 어느 정도 세습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윌버포스가 노예 제도를 폐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일단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한테 이런 강의를 해주신 거는 저희가 노예가 아니어야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 스스로를 어느 정도 노예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일종의 자기 정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자기 정의잖아요. 그건 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 노예죠, 제 노예죠, 그렇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제 노예로 살았고 지금도 그 숙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이 복음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형제만 노예가 아니라 우리 모두 노예예요. 그리고 누구나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얽매여서 자기의 삶의 일정 부분을 그 일정 부분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 숙박을 받고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은 다른 주인을 모시면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저도 우리 와이프한테 농담으로 나는 논문 머신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글 쓰는 머신이다. 뭐 딱 주어지면 언제까지 글 쓰고 막 내가 이게 기계지 이게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젯밤에도 2시까지 일하다 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KTX에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맨날 뭔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노예죠. 그러나 저는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스스로를 노예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거는 객관적인 노예가 아니라 주관적인 자기 정의예요. 그 자기 정의를 예수를 만나 바꾸게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냥 질문 같은데 안녕하세요. 교수님 7년차 직장인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사회의 기준과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의 기준에서 먼저 성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MBTI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되게 수능적인 사람이 있어. 제가 봐도 꽤 정말 이건 환에 마땅한 일인데 수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 참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냥 하나님은 어떤 기질이건 어떤 방향이건 다 사용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둘 다 필요합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체제 안에서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거는 각자의 부르심과 또 MBTI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되게 역사를 좋아했었어가지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셨다고 하는 부분에서 되게 감명 깊었는데요. 근데 보통 사회에서 그리고 교육을 받을 때 역사에서 굉장히 세속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기도 하고 하면서 분명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일하셨을 텐데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뭔가 이 사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무력해지는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발견하는 것을 소명으로 받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발견하실 수 있는 뭐 계기라고 할까요? 뭐 포인트 같은 부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역사는 사실과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니발 장군이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떤 사람은 미친 짓이다. 어떤 사람은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다. 보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반대로 사실이 역사가의 해석이 없이는 사실이 또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둘 다가 되게 중요한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같은 사실을 바라보면서 어떤 역사학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 워털루 전쟁이 끝났을 때 웰링턴 장군은 워털루 워즈 갓 그런 말을 했어요.
똑같은 그 현상을 보면서 나폴레옹은 거기서 자기가 재수 없었다고 침을 뱉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디에 있고 역사책 곳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죠.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데 되게 중요한 것은 저는 세계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속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속한 과는 신학과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일반 사람들, 또 아카데미아에 있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고강도의 하드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학원 다니고 박사과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성과를 내놨을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냥 한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보겠지만, 어떤 사람은 제가 한 연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제 박사과정 논문의 한 챕터가, 저는 이제 일반 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역사 논문의 한 챕터를 썼던 거죠. 그 챕터가 이제 그 미국의 1888년에 만들어진 그 어메리칸 소사이어티 오브 처치 히스토리라는 아주 오래된 학회가 있어요. 거기서 되게 좀 젊은 학자한테 주는 그 시드니 미드상을 그 챕터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반적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와 방식으로 썼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교회사 논문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걸 보면서 아, 그럴 수가 있구나를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속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교회에서 보는 역사관, 세속 역사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봐서 가장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연구해서 성과를 내놨을 때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볼 거라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가 문제를 번역시킨다고 할 때 그 문제에 대한 범위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예시로 써져 있는 노예무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문화된 노예가 사라진 거인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문화되지 않은 노예는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과, 어찌되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세상이 망할 때까지 어찌됐든 노예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 노예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영역과 만약에 없는 영역이 있다면 그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극단적으로 그냥 제 삶에 적용을 해봤을 때, 내가 회사에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이외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를 뭔가 구분지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좀 더 질문을 구체하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못했을 때 나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그렇게 계속 고민하는 삶을 사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정도 하면은 괜찮다고 뭔가 내 그 기준을 낮추는 게 맞는 것일지, 되게 질문이 그건데 혹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그런 거죠. 사실 가끔 저도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약간 되게 냉소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 사람 이름과 나라와 시대가 다를 뿐이지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개혁을 해도 또 비슷한 문제도 또 생기고, 또 개혁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하는 무한 루프가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밀보포스 때문에 노예무역이 없어졌지만 어디 우리 섬에 가면 염전노예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도 다 어떤 면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그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영원을 믿어요. 영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노력이 여기서는 열매를 못 거둘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노력이 세상에서 큰 변화를 못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영원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분명히 의미가 있고 변화를 일으켜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천국을 소망하는 게 되게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뭐 장렬히 전사한다고 하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노력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군가 나타나고 하다못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영원적 관점에서 보면 진리는 강하고 정의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공론을 얘기했는데 신공론에서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 도성이 싸워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도성은 오늘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옳은 것, 조금 더 맞는 것, 조금 더 정의로운 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택하고 있는 가정 속에서 그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좌절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갈 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노예 무역 폐지에 있어서 윌버포스 그 개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결정적으로는 그 뜻을 함께할 수 있는 클랩팜 공동체 같은 동역자들의 역할 역시 굉장히 결정적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교수님께서는 클랩팜파와 같이 같은 신앙 안에서 동일한 소명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동역자들을 만나거나 또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예, 저도 아까 여러분 선배분이 오셔가지고 작년에 제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아 클랩팜파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똑같이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여러분의 선배, 이 리더십 스쿨 1, 2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저랑 같이 이걸 했었어요. 뭐 이름들만 다 여러분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통일정책연구회라고 불러서 대부분이 법조인 아니면 저 같은 학자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그때는 지금은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그냥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형제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 각자 전문성을 가지게 되고 지금도 서로 동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클랩팜파가 얼마 동안 지속된지 아세요? 10년간 지속돼요. 10년간 지속되고 더 놀라운 건 스스로 해체합니다. 아이작 밀러, 아까 말한 아이작 밀러가 그들 안에 있는 영적 교만함을 지적해요. 되게 놀랍죠? 그들 안에 영적 교만함, 우월의식.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윌버포스는 어쨌든 이사예요. 그렇지만 이제 물리적인 공동체에 이르지 않지만 계속된 협력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한 아까 그 통일정치 연구에도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자주 모이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지금은 각자 자기 역할이 또 생겼어요. 옛날에는 같이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각자가 다 전문가여서 각자가 하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우리가 후원하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열심히 하고 또 이제 다음한테 넘겨줘라 할 때는 또 이해하고 넘겨주는 것도 클랩팜파의 되게 중요한 자질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부분에서 어떤 기독교인이 도덕적 결단을 하면서 특히 뭐 통일이라든지 이런 큰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치적 뭐라 해야 될까요? 정치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어떤 통일, 또 노예제 폐지 같은 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되게 자잘자잘한 많은 부분들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기독교인으로서 같은 기독교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방향은 다를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조금 더 옳은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각자가 생각하는 기독교 가치에 따라서 방식은 조금 달라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되게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겸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어떤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소명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걸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옆 사람에게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워낙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윌버포스는 여러분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보수 쪽이었을 겁니다. 일부러 한쪽은 속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의 되게 중요한 그 노예무역 폐지 운동에서 동역자가 누구였냐면 휘그당의 당수였던 찰스 제임스 폭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라 아주 당대의 유명한 그런 일종의 망나니였습니다. 사생활이. 그런데도 그와 함께 그가 자기가 말한 하나님 나라의 대의죠. 노예무역 폐지라는 게 거기에 동의하고 협력할 때 윌버포스는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같은 지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열린 마음, 우리 되게 유명한 모라비안 교대 모토 있잖아요. 뭐죠? 모라비안 교대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본질에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에는 관용을, 이 모든 거의 사랑을. 되게 유명한 모토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